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뉴딜 지원 과장을 맡고 있는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엑스도 나와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 기업인들도 계시고 관람객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이렇게 IT 분야에서 역동적인 느낌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디지털 뉴딜 그간의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페스티벌이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이죠. 오늘 이런 페스티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디지털 뉴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간에 어떤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유사한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전기에너지,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산업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저희는 DNA라고 부릅니다. 이런 최신의 기술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 체감했던 게 제 생각으로는 16년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뭐 내기를 걸고 저 역시도 인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이 만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을 크게 이겼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활용했던 단순히 도구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을 혁신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떤 일자리 구조의 변화라든가 새로운 산업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진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언택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로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원격 근무가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구조에서도 보면 기존에는 제조를 주로 하는 국가,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있었고 소비를 주로 하는 국가, 뭐 미국 같은 유럽 같은 나라들이 있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방역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물류의 이동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려워지고 사람들 간의 이동도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대국들은 자국의 어떤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산력을 또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계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한 우리의 경제 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DNA 기반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디지털 뉴딜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하고 고용 안전망이 밑에 이를 받쳐주는 형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의 어떤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그린에 대한
변화,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 더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지역 뉴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저희는 발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또 고용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25년까지 44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크게 4가지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오늘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장 주요한 분야가 데이터를 시작으로 한 분야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하고 가공해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데이터들은 5G라든가 앞으로 개발될 6G라는 새로운 또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널리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능형 정부라든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선박과 같은 AI, 5G 융합 산업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사이버 방역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분야가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중고 우리 학교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든가 직업훈련 기관의 온라인 교육 인프라도 대폭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산업이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강점을 또 의료 분야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물건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 국토부를 중심으로 SOC 분야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라든가 산단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물류 체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디지털 뉴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에 대표적인 사업들의 내역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이 딱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딱 15개월, 1년 3개월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저희가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성과들을 만들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재정은 10조 1조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2.4조 원, 올해 7.7조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는 지금 국회에 9.3조 원 가량의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여러 부처에서 정책 방안들, 세부적인 정책 방안들, 예를 들면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해운, 스마트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발표가 되었고,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기본법을 비롯해서 디지털 집현전법, 그리고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규제 개선이라든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뉴딜 펀드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 분야로 성과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회복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총 17만여 개 일반 기업, 의료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하였고, 이 중에 95.3%가 일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댐의 경우 클라우드 소싱이라든가 이런 언제 어디서나 이런 일을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약 5만 명 정도의 인력이 참여를 하셨고,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인턴십, 그리고 전국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서도 약 8천여 명 등이 인력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이라든가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분들 등과 같은 고용 취약 계층이 대거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 산업 전반의 혁신도 촉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300여 종에 이르는 데이터와 10억 건이 이르는 데이터들이 구축, 개방,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19년 대비 지난해 14.3% 성장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공급 기업이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데이터 공급 기업도 지금 한 3배, 그리고 인공지능 공급 기업도 한 4배 이상이 증가를 하였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약 12.7만 개의 사의 바우처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인공지능 바우처, 클라우드 바우처 같은 사업이 진행되었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도 굉장히 많은 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철강, 자동차 등 이런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스마트 공장 8,000개, 그리고 스마트 상점 4,000여 개 등 또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투자에 발맞춰서 민간의 투자 참여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사, SKT, KT, LG, U+를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들, 그리고 인터넷 기업,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카카오가 짓고 있고, 세종에서 제2의 각을 또 네이버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5 통신망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데이터 댐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인 측면에서도 국민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예약 시스템을 아마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백신을 맞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그 인공지능 굿비라는 국민 비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금을 낼 때에도 지금은 국민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는 국민 정부 24 보조금 24 시스템도 완성이 되어서 총 한 400여 개의 디지털 서비스가 1년 동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K-무크 교육 시스템, 여행 예보라든가 가상현실 스포츠실과 같은 디지털 혜택이 약 220만 명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대한 인프라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비대면 교육을 때문에 학교에 못 가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아마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학교에 출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코딩 교육과 같은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초고속 인터넷망 31만 실이 전국에 구축이 되었고, 전국에 있는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재난 경보 시스템 등도 굉장히 많은 수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광고에서도 얼마 전에 모 통신사가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구급차 위급 환자가 발생을 해서 구급차가 지나갔을 때 신호등을 모두 다 파란색으로 통일시켜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구급차가 응급실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전국 108만 개 지하철에 지금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차가 물론 스스로 여러 주위의 상황을 인식해서 자율적으로 이동을 하지만 정확한 지도, 공간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3차원 정밀 지도, 지하 지역에 대한 공간 정보 등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어떤 맥도날드 같은 마트를 가서 주문을 하시는데 디지털 사이니지를 클릭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내가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이 음식 하나 주문 못 하느냐 굉장히 슬퍼하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개정통부에서는 지금 전국 1000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해서 지난해 1년 동안 48만 명에 이르는 일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에게 디지털 교육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또 아직도 농어촌에는 빠른 인터넷이 안 깔리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한 5.8만 세대에 이르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드리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간에서 또 특히 젊은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를 어떻게 시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그리고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노베이션 스퀘어 같은 이런 혁신 교육 체계들이 단계별로 수준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대학원 같은 경우에 석박사급, 그리고 학부생 같은 경우에 인공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그리고 굳이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학위가 없더라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가시면 자신들이 원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안 작년 올해까지 해서 3만 명 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가는 와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느끼는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새 5G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끝났고 6G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는 조금 더 심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과 같은 강대국 등에서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뉴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올해 7월에 또 뉴딜 2.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중에서 오늘은 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4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야가 합쳐져서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로 합쳐지게 되었고, 이번에 새롭게 가장 들어간 것이 메타버스 등 메타버스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 초연결 신산업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들이 이런 새로운 영토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신산업을 육성하는 분야가 새롭게 크게 들어가고, 각각의 분야들에서도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민간에서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느냐, 이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조금 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2.0의 큰 추진 방향이 3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는 민간 주도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모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필요한 수에 맞춰서 데이터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더욱더 민간에서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명 정보를 결합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에 있는 데이터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표준화를 강화하는 분야 등이 활용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공공 분야에서도 클라우드를 단순하게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방향은 이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서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성과들을 전 지역과 전 산업으로 퍼뜨려 보자라는 취지가 두 번째입니다. 이를테면 과기정통부에서 AIX, 여기서 X는 여러 가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각 산업 분야에 적용돼서 국민의 편의라든가 시장에 파급력을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국경 지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군인분들의 건강을 관리해 준다라든가,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 절감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주력 산업들 그리고 대형 AI 선도 사업들을 연계하려는 지금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디지털 트윈을 넘어서 산업 그리고 사회, 이를테면 국토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 인체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분야에 굉장히 큰 혁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전 영역으로 퍼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뉴딜이 내수 진작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닥터앤서 1.0이 지난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영상이라든가 여러 의료 정보를 활용해서 짧은 시간에 진단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 6살 굉장히 어린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 병원을 가더라도 이 병명을 알 수가 없어서 치료가 더디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닥터앤서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병명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명을 알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린 친구가 상태가 호전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덱타인스 1.0 개발이 2.0으로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질병을 진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전국에 실제로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글로벌 진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서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메타버스 산업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전망이 유망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 짧은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이버 영역, 인터넷 영역에서는 우리의 한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곳에서도 지금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지금 가입을 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럼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공통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등에 있어서 핵심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과기정통부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 저희 언제든 뭐 메일이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뭐 오늘 행사 끝나고라도 말씀을 주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